내 방은 나의 전부였다. 삐걱이는 낡은 마룻바닥,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희미한 백열등 아래 쌓여가는 물감과 연필들. 19,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나에게 이 작은 공간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와 단둘이 이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왔을 때부터 내 방은 그대로였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화장대, 서랍 안에는 엄마의 작은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방에 앉아 그림을 그릴 때면 희미하게 풍겨오는 엄마 냄새에 마음이 놓이곤 했다. 아빠는 몇 년 전 수진 아줌마와 재혼하셨다. 새엄마는 친절하려 노력했지만 나와는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다. 아줌마의 딸 서연 언니는 가끔 우리 집에 들렀다. 그때마다 언니는 내 방을 힐끔거리거나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곤 했다. 25살인 언니는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지만 나는 언니가 올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언니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했고 억지로 꾸며낸 듯한 미소는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오로지 그림에만 매달렸다. 대학에 가서 미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내 방은 작업실이자 안식처였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움직일 때만이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시간이었다. 아빠는 그런 나를 대견하게 여기셨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이전보다 훨씬 무기력해 보이셨다. 수진 아줌마와의 재혼은 아빠에게 새로운 안정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지만 나와 아빠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 언니 문제가 끼어들면서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언니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아빠는 언니가 힘든 사정이 생겨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니는 25살이고 직장도 다녔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으로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와 언니가 내 방을 함께 써야 한다는 통보였다. 우리 집은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지만 방이 3개뿐이었다. 1층의 작은 방은 이사 올 때부터 창고처럼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2층에는 아빠 방과 내 방이 있었는데 나머지 방 하나는 텅 비어 있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이사 오면서 비어있는 방에 가구를 들일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서연 언니가 오게 되자 자연스럽게 내 방을 함께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아빠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내 방이잖아요. 어떻게 언니랑 같이 쓰라고 해요. 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아빠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딱한 사정이라잖아. 네가 좀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아빠는 언니의 힘듦만을 강조하며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언니가 왜 힘든지 무슨 사정인지는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그저 딱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내 반대는 소용없었다. 며칠 후 서연 언니는 커다란 여행 가방 몇 개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내 방은 순식간에 언니의 짐들로 가득 찼다. 옷가지와 화장품,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내 책상 위, 침대 옆, 심지어 바닥에까지 나뒹굴었다. 나는 내 방에서 쫓겨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내 침대를 차지했고 나는 방 바닥에 임시로 깔아둔 얇은 이불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 내 방인데, 내 공간인데 나는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다. 서연 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어쩌면 약간의 만족감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다. 서연 언니와의 동거는 악몽 그 자체였다. 언니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통화하며 깔깔거렸다.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집에서는 언니의 통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언니 때문에 잠을 설쳤고 그림을 그릴 때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언니는 방을 전혀 치우지 않았다.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벗어놓은 옷까지, 화장품 샘플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나는 깨끗한 것을 좋아했지만 언니의 짐과 쓰레기들 때문에 내 방은 순식간에 돼지우리처럼 변해버렸다. 내가 치워도 소용없었다. 언니는 돌아서면 다시 방을 어지럽혔다. 나는 몇 번이고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서연 언니 때문에 방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고 방은 맨날 더러워요. 하지만 아빠는 서연 언니의 힘듦 이야기만 반복하며 나에게 참으라고 했다. 서연이가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데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참냐. 아빠는 언니의 편만 들었다. 언니가 왜 힘든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으면서 그저 언니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에게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했다. 아빠의 그런 태도에 나는 점점 더 실망하고 분노했다.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빠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서연 언니는 단순히 방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구는 것만이 아니었다. 언니는 교묘하게 나를 괴롭혔다.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그린 그림들을 힐끔거리며 이런 그림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라며 비웃거나 어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니 답답하지도 않나. 언니는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는데 라며 나를 무시했다. 언니는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만지거나 내 책상 위에 자기 물건을 올려두며 내 공간을 침범했다. 언니의 그런 행동들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언니는 내가 얼마나 이 방과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그 악의적인 눈빛과 비웃음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언니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기도 했다. 언니, 제발 제 물건 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방 좀 깨끗하게 써주세요. 하지만 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방이 좀 더러우면 어때? 같이 쓰는 방인데. 언니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빠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저 속으로 사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점점 더 큰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갔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추가로 제출할 작품점을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내 모든 노력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작업이었다. 며칠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잠깐 외출했다 돌아와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내 포트폴리오 파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파일 안에 그림 몇 점이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다. 특히 가장 공들였던 그림 한 점에는 누군가 일부러 칼로 그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물감 자국이 번져 있는 그림도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여느 때처럼 서연 언니의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언니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 언니의 소행이라는 것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나를 덮쳤다. 훼손된 그림을 손에 든 채 나는 서연 언니에게 다가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이거 언니가 그랬어요? 서연 언니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올려다봤다. 언니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조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뭐가? 언니는 시치미를 뗐다. 이 그림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 파일도 떨어져 있고 그림이 찢어지고 칼자국도 나 있잖아요. 나는 훼손된 그림을 언니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다. 언니는 그림을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 그러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언니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했고 그것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어쩌다 되긴요. 언니밖에 없었잖아요. 언니가 그랬죠. 왜 그랬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면서.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의 얼굴에는 아까의 조소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그랬으면 어쩔 건데? 네 그림이 거슬렸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그림.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네가 아끼는 거 망가뜨리면 네가 괴로워할까 싶어서. 언니는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악이었다. 나의 꿈과 노력을 짓밟고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려는 악이. 언니의 말에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내 모든 노력, 나의 미래, 나의 전부가 언니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나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언니에게 달려들려 했다. 언니는 나보다 훨씬 몸집이 컸고 나는 언니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언니는 나를 밀쳐냈고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때 아빠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아빠는 방 안의 난장판과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나 그리고 그림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 언니는 재빨리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에게 달려갔다. 아빠. 민지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언니는 아빠에게 매달리며 울먹였다. 그 눈물은 너무나 가짜 같았지만 아빠는 또다시 언니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아빠는 나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김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한테 왜 그래? 아빠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빠는 바닥에 훼손된 그림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저 서연 언니의 눈물만 보고 나를 비난했다. 나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아빠, 언니가 제 그림을 망가뜨렸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렸다고요. 나는 소리쳤지만 아빠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네가 언니를 힘들게 하니까 언니도 순간적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맨날 언니한테 짜증내고 무시하니까. 아빠는 완전히 서연 언니 편이었다. 당장 언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아빠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이 집에서 나가라니. 내 방에서 쫓겨나 바닥에서 자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집에서 나가라고? 서연 언니의 악의적인 행동과 아빠의 부당한 비난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위협까지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나가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왜 나가요? 이 집 아빠 집 아니잖아요. 엄마, 새엄마 집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몇 달 전 아빠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한 집 문서에 수진 아줌마의 이름만 적혀 있던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이 순간 아빠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그 비밀을 폭로한 것이다.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 언니도 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방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빠 방 서랍에 있는 집 문서 보세요. 수진 아줌마 이름만 적혀 있잖아요. 나는 숨 가쁘게 말했다. 아빠는 충격과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아빠 방으로 달려갔다. 서연 언니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491. Total characters 66700. 아빠가 아빠 방으로 달려간 후 방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 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언니의 악의적인 얼굴, 나를 비웃던 표정, 그리고 훼손된 그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더 이상 언니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역겨웠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그림들을 대충 주워들고 방을 나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빠 방에서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아빠가 붉어진 얼굴로 아빠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집 문서가 들려 있었다. 아빠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김민지,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청소하다 우연히 봤어요. 몇 달 전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연 언니도 아빠 옆으로 다가와 초조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집 문서만 들여다보다가 이내 휴대폰을 들고 수진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통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빠는 격앙된 목소리로 왜 자신에게 집 소유권을 숨겼냐고 따져 물었다. 수진 아줌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빠의 반응으로 보아 아줌마도 당황한 것 같았다. 아빠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소리치며 수진 아줌마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집 소유권 비밀은 아빠와 수진 아줌마 사이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었다. 몇 시간 후 수진 아줌마가 급히 우리 집으로 왔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와 수진 아줌마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아빠는 수진 아줌마가 자신을 속였다며 비난했고 수진 아줌마는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진 아줌마의 설명은
이러했다. 이 집은 사실 아줌마가 재혼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아줌마 명의로 구매한 것이라고 했다. 아줌마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이 집을 샀고 재혼 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남편인 아빠에게는 명의를 바꾸지 않고 비밀로 했다는 것이다. 아빠에게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해주려 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쳤고 결국 이렇게 밝혀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아줌마는 아빠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아빠는 수진 아줌마의 설명을 듣고도 쉽게 화를 풀지 못했다. 부모님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이 아빠 집이 아니라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꼈다.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수진 아줌마는 서연 언니와 나 그리고 아빠를 거실로 불렀다. 아줌마의 표정은 단호했다. 아줌마는 서연 언니에게 왜 민지의 그림을 훼손했는지 물었다. 언니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수진 아줌마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결국 서연 언니는 마지못해 시인했다. 하지만 언니는 그냥 민지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요.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게 재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언니의 말에 나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지금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건 절대 안 돼. 특히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민지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린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행동을 명확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연 언니는 아줌마의 말에 반발했다. 엄마, 왜 자꾸 민지 편만 들어? 나는 하나도 안 힘들고 재미있어서 이러는 줄 알아? 엄마는 내 사정 하나도 모르잖아. 언니는 아줌마에게 소리치며 울먹였다. 언니의 힘듦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아줌마는 언니의 말을 더 이상 변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수진 아줌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너도 이제 25살이야.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야. 그리고 내 행동 때문에 이 집의 평화가 깨졌어. 아빠와 나, 그리고 민지 모두 내 행동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서 내 스스로 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수진 아줌마의 말에 서연 언니는 경악했다. 엄마, 저보고 나가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는 아줌마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다 민지 때문이야. 민지가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엄마 아빠 싸우게 만들고 나까지 쫓아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언니는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탓했다. 언니의 그런 모습은 나를 더욱 언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진 아줌마는 단호했다. 서연아, 이건 민지 때문이 아니야. 내 행동 때문이야. 네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엄마는 네가 힘들다고 해서 이해해주려 했지만 내 행동은 선을 넘었어. 특히 민지의 그림을 망가뜨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수진 아줌마의 말에 서연 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빠도 조용히 수진 아줌마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이었다. 결국 서연 언니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언니는 짐을 챙기는 내내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엿보였다. 자신의 힘듦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다. 언니는 떠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도 언니를 배웅하지 않았다. 언니가 탄 택시가 골목을 벗어나는 소리가 들린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 언니가 떠난 후 내 방은 다시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언니의 짐들이 사라진 방은 텅 빈 것처럼 느꼈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바닥에 깔아두었던 임시 침구를 치우고 엉망이 된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훼손된 그림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아빠는 서연 언니가 떠난 후 나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서연이한테 너무 휘둘렸어.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빠도 서연 언니의 힘듦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아빠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아빠가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서연 언니 편만 들었던 순간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수진 아줌마도 나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민지야, 언니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미안하다. 엄마가 서연이 문제를 좀 더 일찍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그리고 집 문제도 미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수진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친엄마로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아줌마가 집 소유권 비밀을 숨긴 것은 아빠와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기에 아줌마에 대한 원망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아줌마가 서연 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서연 언니가 떠난 후 우리 세 사람, 나 아빠, 수진 아줌마의 관계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더 이상 서연 언니 이야기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수진 아줌마는 우리 집에 더 자주 들렀고 나와 아빠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은 사라졌다. 수진 아줌마는 우리에게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빠와 나 모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줌마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아직 상담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했다. 내 방은 다시 나의 성역이 되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훼손된 그림들은 버렸지만 새로운 그림을 그릴 힘이 생겼다.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밤에는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훼손된 포트폴리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른 작품들과 면접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는 내 합격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수진 아줌마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서연 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언니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언니가 떠난 후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물론 완벽한 평화는 아니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 사이에는 집 소유권 문제로 인한 미묘한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나와 아빠 사이에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다. 수진 아줌마와 나 사이의 관계도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다. 아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려 했다. 내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흥미를 보였고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봐 주었다. 수진 아줌마는 나와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는 아줌마의 노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서연 언니 문제에 대해 보여준 단호함과 나에게 보여준 미안함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가족 상담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상담소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세 사람 모두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다. 상담을 통해 감춰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될까봐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꼭 상담을 받기로 약속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내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 풍경,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흔적들. 이 공간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숨막히지 않았다. 의브 언니의 악의적인 행동과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분명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가족 관계의 복잡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관계도 노력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빠와 수진 아줌마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나와 아빠 사이에도 수진 아줌마와의 관계에도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 언니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대학에 가서 미술을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만의 작업실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낡은 집의 내 방은 영원히 나의 첫 번째 작업실이자 가장 소중한 안식처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화해의 노력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가족이란 어쩌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서연 언니의 악의적인 눈빛과 아빠의 실망스러운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집 소유권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엄마의 서프라이즈는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닥에서 자고 언니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이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물론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은 후회했지만 그만큼 나도 상처받았기에 완전히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림 공부에 매진하면서 집에서의 일들은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특히 방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답답함과 분노가 희미하게 되살아나곤 했다. 서연 언니가 떠난 후 방은 완벽한 나만의 공간이 되었지만 언니가 남긴 흔적, 물리적인 흔적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훼손된 그림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이 떠올랐다. 아빠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아빠는 더 이상 서연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내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었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응원해 주었다. 아빠가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아빠의 노력하는 모습에 나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도 서연 언니의 조작에 속아 넘어갔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아빠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수진 아줌마와의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다. 아줌마는 서연 언니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나에게 잘해주려 애썼다. 함께 쇼핑을 가거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줌마는 나에게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려 노력했고 나도 아줌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줌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 소유권 비밀에 대해서도 아줌마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나에게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가족 상담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상담센터를 예약했지만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일정, 그리고 내 학교 일정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연 언니는 정말 연락이 없었다. 언니가 집을 나간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빠나 수진 아줌마도 언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언니는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언니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언니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언니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고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대학 생활은 바빴다. 과제도 많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행복했다. 내 방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공간이었다. 주말에 집에 내려오면 내 방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서연 언니의 흔적이 없었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나만의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엄마의 낡은 화장대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족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서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다. 아빠는 나에게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서연 언니에게 왜 그렇게 휘둘렸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빠도 아내 나의 친엄마를 잃고 외로웠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서연 언니의 힘듦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아빠에게 서연 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아빠의 태도에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눈물도 흘렸고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아빠는 도망가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수진 아줌마도 서연 언니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줌마는 서연 언니가 어릴 때부터 조금 불안정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힘들어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방치했던 자신 때문에 서연 언니가 더욱 삐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했다. 그리고 서연 언니의 힘듦이 나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세 사람의 솔직한 대화는 아프고 어려웠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빠의 외로움, 수진 아줌마의 자책, 그리고 나의 상처. 우리 모두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서연 언니의 악의적인 행동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지만 그 행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결핍과 잘못된 대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상담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진 아줌마는 아빠, 그리고 나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이라고 했다. 상담 첫날, 우리는 어색하게 화면 앞에 앉았다. 상담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서연 언니와의 갈등, 아빠의 편애, 그리고 집 소유권 비밀 폭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는 서연 언니에게 속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진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문제와 집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상담은 매끄럽지 않았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의 중재 아래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빠는 내가 느꼈던 소외감과 억울함을 비로소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나는 아빠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진 아줌마는 서연 언니의 행동이 단순히 힘듦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 문제와 악의가 얽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의 방치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과정이었다. 아빠는 나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 역시 충동적인 비밀 폭로로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수진 아줌마도 아빠에게 그리고 나에게 사과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는 법,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 가족 상담은 우리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빠와 나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아빠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수진 아줌마와 나도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엄마처럼 따뜻했고 나는 아줌마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집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
물론 서연 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언니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의 아픈 손가락이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존재로 남았다. 하지만 언니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언니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대학 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림 실력도 늘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다. 내 방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미래를 꿈꿨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낡은 주택의 삐걱이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나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었다. 대학 생활은 바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 아빠와 수진 아줌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가족 상담 덕분인지 아니면 시간이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빠는 여전히 나에게 미안해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빠도 서연 언니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지키려 애썼을 것이다. 아빠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수진 아줌마는 나에게 정말 좋은 새엄마가 되어주었다. 친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아줌마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었다. 아줌마와 함께 쇼핑을 가고 요리를 하고 수다를 떨 때면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한 편안함을 느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집 소유권 비밀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두 분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연 언니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언니가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어쩌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언니의 악의적인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언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언니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언니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 방은 여전히 나의 성역이었다. 낡은 주택의 삐걱이는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물감 냄새. 이 공간은 나에게 안정감과 영감을 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림을 그렸고 나의 꿈을 키웠다. 서연 언니와의 악몽 같았던 동거는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나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의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족 상담은 몇 달 전에 마무리되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배웠다. 가족 상담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빠와 수진 아줌마가 있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낡은 주택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학 졸업 후에는 유학을 가서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더 이상 나의 공간이나 꿈을 빼앗길까봐 불안해하지 않았다. 나는 안전했고 사랑받고 있었고 지지받고 있었다. 가족이란 어쩌면 완벽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나의 가족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내 방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끝에서 펼쳐지는 색깔들은 밝고 희망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때로는 문득 서연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고 괴롭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언니의 힘듦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언니도 나름의 트라우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어쩌면 언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나의 추측일 뿐이었다. 언니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냈다. 나는 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니에 대한 분노나 미움 때문에 나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언니는 내 삶의 일부였지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언니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이 있었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는 여전히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상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집은 여전히 낡고 삐걱거렸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와 수진 아줌마가 있었고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더 이상 나의 공간을 빼앗길까봐, 나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의 당당한 구성원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림 실력을 갈고 닦았고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는 나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다. 집 소유권 비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진 아줌마는 아빠와 함께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이 집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이었다. 가끔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낡은 집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 집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가족의 의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나는 이 낡은 집에서 배웠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서연 언니와의 갈등을 통해 나는 이미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냈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연 언니의 그림자는 희미해졌고 아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사라졌다.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나는 캔버스에 마지막 붓질을 했다. 완성된 그림 속에는 밝고 따뜻한 색깔들이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희망을 담은 그림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한다. 나의 19살 여름부터 시작된 악몽 같았던 시간들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의불 언니의 악의적인 행동과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배웠다. 서연 언니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언니가 떠난 후 우리는 언니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언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니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언니를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다. 아빠와 수진 아줌마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다.
집 소유권 문제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밀이 폭로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다. 나 역시 수진 아줌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친엄마처럼 따뜻했고 나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었다. 낡은 주택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빠와 수진 아줌마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안정감과 행복을 주었다. 나의 방은 여전히 나의 성역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대학 생활은 순조로웠고 그림 공부도 열심히 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서연 언니와의 갈등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아물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족 상담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내 방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완성된 그림 속에는 밝고 희망적인 색깔들이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성장, 그리고 나의 희망을 담은 그림이었다. 가족이란 어쩌면 완벽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나의 가족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